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희동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 전 의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남긴 물품 등을 정밀 감식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에겐 10년 전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제 사건 당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경찰 조사에서 장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 전 의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남긴 물품 등을 정밀 감식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전 의원에겐 10년 전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 전 의원 관련 소식은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도 경고한 상태인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군사정권에 비유해 표현한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체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중대 결심이란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도 거론됩니다. 앞서 야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의결하고 오늘부터 4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문 등을 개최하는 의사 일정도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비상 상황인 만큼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4월 3일 날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라면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민주당 지도부는 한대행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야권의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13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늘리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제단체와 여권 반발이 심합니다. 법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한 대행은 먼저 비공개 간담회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고 이어지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재 인선 문제가 함께 거론될지도 관심입니다.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을 오늘로 못 박았지만 한 대행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 후보자 임명 촉구 등을 논의하자며 수차례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사실상 재탄핵을 경고한 상황이어서 이번 국무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이들 2명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며 후임 인선을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목 헌법재판관에 대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동 임명되고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헌 가능성이 지적됐지만 민주당은 독일에도 임기 연장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재판관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치까지 추가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긴급성, 중대성의 관점에서 더더욱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와 여권 내부에선 임기 종료를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소추를 공식화할 경우 본격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법원장목 재판관 외에는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치아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한꺼번에 출연했습니다. 김 씨가 내각 촌탄핵과 헌법재판관 탄핵 등을 언급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다그치자 의원들은 새겨 듣겠다고 했는데 이 모습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초선 의원 6명 앞에서 민주당의 탄핵 정국 대응이 부족하다고 다그칩니다. 최대치기가 뭔지 저쪽에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결의 돼 있습니다. 그거 생각 좀 해주세요. 다 전략을 노출하실 필요는 없는데. 새겨 듣겠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막아야 한다고 뭉치는 상황이라면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하면 권한대행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8일에도 내각 총탄핵을 언급했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일 오후 초선 의원 44명 명의로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김 씨가 의원들을 불러 다그치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야권의 상황인 김어준 표 입법 독재 시나리오를 떠받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3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제원 전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장제원 전 의원이 여비서 타살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상황과 무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비서 타살이 아니고 성폭행 의혹. 네, 성폭행 의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장제원 전 의원이 지난 3월 28일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경찰 조사를.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피해자가 오늘 오전 10시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 아마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타산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현장의 유서 내용을 보면 아직 뭐 유서 내용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 같은 걸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오늘 오전 피해자의 기자회견 예고와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표현을 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성폭력 의혹으로 장제원 전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사실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그 기자회견이 뭐 열릴지 안 열릴지 지금 이것도 좀 불투명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일단 이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그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그 추가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예. 추가 증거는 뭐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먼저 사건 당시에 뭐 1, 2분짜리 짧은 영상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서 확보한 물증들이 담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해바라기 센터를 피해자가 방문해서 응급키트 DNA로 채취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국가수 감정서까지 받았고 이 감정서가 제출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아침 상황이 담겨 있는 짧은 영상까지 지금 제출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오전에 그대로 기자회견이 진행될지 아닐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도 저희 정치대담 함께 해주시는데 장제원 전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사기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예.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면서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수사 자체를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그 한 언론에서 피해자 측이 공개한 동영상 내용 그리고 예. 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체증을 하는 증거를 채집하는 해바라기 센터의 객관적인 증거 이런 부분이 오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어떤 범죄 행위를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어쨌든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입니다만 예. 객관적 사실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 전 의원이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도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내에 어떤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이 뭐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제원 의원의 어떤 당내 위상과 예. 어떤 친윤으로서의 그 상징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조금 부담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약간 위축을 시키는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당에서 이게 장제원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좀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하면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 그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때 뭐 있었던 건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예. 그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장제원 전 의원 사망 관련해서 더 파악이 되는 대로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이 오늘입니다. 이 여야는 어제도 마 후보자 문제를 놓고 충돌을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이 오늘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도 예고를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그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는 곧 12월 말에 본인이 탄핵당할 당시에 3명의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중대결심 얘기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중대결심이 벌써 여러 번이거든요. 그리고 중대결심은 우리가 내용을 다 알아요. 뭐 결국은 뭐 재탄핵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탄핵을 할 경우에 그 대비해서 아마 한덕수 대행은 여러 가지의 장치, 왜냐하면 국정 마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이제 탄핵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이 된다면 뭐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그 표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아마 맞대응 카드를 한덕수 대행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총리실은 민생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 보면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러면서 그 어찌 보면 총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뭐 할 얘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 다른 방향으로 이게 튈 가능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산불 영남에 있는 산불 문제 그로 인한 추경 문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현안들이 지금 누적돼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바쁜데 여기서 지금 정치적인 일 그리고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민생 그 위주의 그 한덕수 대행의 행보 이거를 저는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상일 대변인.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고요. 산불 네.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줄탄핵, 쌍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진짜로 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했을 시에 저는 역풍이 훨씬 셀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줄탄핵을 해서 사실상 국무회의를 붕괴시키면 사실은 이것은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국회에 어떤 단독 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시에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 것인가? 저는 이해해 주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상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상호 잘못하거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했을 시에 역풍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압박과 정치적인 수사의 차원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총탄핵을 언급한 배우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수호가 아니라 그 성향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돼 하고 3명이 똘똘 뭉쳐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제 김어준 씨 방송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역 의원 6명이 한 방송에 출연하는 게 여느 시사 프로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기괴하다, 기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민주당의 상황이 누구인가, 김어준 씨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확증하는 어떤 방송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한 거죠. 헌법재판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여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만 뭐라고 했죠? 박찬대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명 한 명 헌법재판관을 부르면서 특히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김복현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키워드입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파면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그 김어준 씨가 그와 같은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제기한 지금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은
그 재판관조차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의 를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 선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라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초선 의원들과 함께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 씨의 지령을 이 대표가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김어준 씨가 지령을 내리고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 이 부분을 동의하실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내각을 뭐 줄탄핵해서 뭐 내각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요. 결국에는 원칙, 본질로 돌아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대행에 대해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행이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헌정을 수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헌적인 상황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연한 주장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좀 거친 언사들이 나오는 것뿐이지 사실 본질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 수호에 맞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또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위헌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늘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 단독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도 늘릴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딱 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네. 그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연장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이런 황당한 법안을 내놓고서 이게 지금 뭐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글쎄 그냥 우연인 법률은요. 그냥 처음에 성립되는 순간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저 뭐 이런 부분도 아마 그 종국적으로 정말 법안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를 계속 민주당이 꺼내드는 한 여권에서 아마 총체적인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오히려 빌미를 민주당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그 법안들 내용의 골자는 뭐 이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보 성향이 아닌 다른 뭐 이제 보수 재판관이라든지 그런 다른 성향의 재판관들이 들어오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거는 그 김어준 씨가 상상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그거는 그 지나친 상상력이죠. 그거는 위헌이 거의 명백해 보이고요. 예. 그런 입법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제 의결 의백석을 저는 갖출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법안이 이것은 뭐 통과되기도 어렵다. 거부권이 행사될 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시도 뭐 좀 압박의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압박의 수단도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압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면 그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짜증 같은 거, 그다음에 피로감 같은 거 이런 것을 너무 자극하게 되고 그게 우리 쪽에 지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걸로 과도하다는 느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어찌됐건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 또 후임 뭐 지명 문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헌법재판소 교착 상태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교착 상태란 말 자체가 전 잘못됐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대드락 뭐 5대3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대3이면은 5대3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헌법의 의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사건의 그 관여한 재판관들 과반으로 그 선고를 하지만 탄핵이라든가 위헌법률 심사라든가 정당 해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가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인이 안 되면 기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한 달이 넘도록 지금 되죠?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중 플레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빨리 선고를 하라고 하면서 뒤로는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든 넣은 다음에 이걸 그 변론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사실 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달라라는 단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어제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전에 결론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전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고 결국 6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그런 상황, 초유의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해서 이런 국민적인 분열 양상을 마무리 지을 책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연속해서 4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떳떳하면 증언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불출석 예정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이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는데 또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사실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나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더군다나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 본인이 모른다, 의정 활동에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정 활동에 바쁘다는 것보다 사실은 재판이 좀 우선돼야 되고 그거 뭐 충분히 피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려 4번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800만 원이 됐는데 재판부가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뭐 과태료 계속 부과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강제 구인을 하느냐 뭐 감치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4번 헛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헛걸음이 헛되이지 않게 재판부가 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표 불출석으로요. 재판이 16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하고 앞선 3번의 재판도 10분도 안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공직 그리고 공인은 기본적으로 사법 질서를 잘 지킨다는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옳다고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으로 돌아가면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일정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당으로서 여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목 평론가, 김상일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은 3,600채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2,8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국이 임시주택을 준비하고 있지만 입주는 언제쯤일지 기약할 수 없고 집을 새로 짓기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마을이 무차별 공습을 당한 것처럼 폐허로 변했습니다. 집이 주저앉으며 기와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회관을 빼고 마을의 30여 가구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구겨져 널브러진 양철 지붕만이 이곳이 집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피해 조사가 시작됐지만 주택 내부의 거는 전체 주택 전파로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치워줘야 거기 뭐 좀 하다못해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좀 갖다 놓고 임시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3,600여 채.
2,800여 명은 대피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거기 8일 있다가 어저께 마을 해관으로 왔거든요. 저 잠자리가 제일 불편하고. 경상북도는 예천 수해 때 사용했던 모듈러 주택 1,500채를 임차해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조립이 되더라도 당장 입주는 어렵습니다. 시설이 또 갖춰져야 되고 피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민들 중에서 들어갈 사람들을 또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울진 산불 때도 입주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재민들이 보상비로 집을 짓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번 산불은 실화에 따른 사회 재난에 해당돼 불탄 집 복구비 지원은 최대 3,6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고 김세론 씨 죽음 이후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의혹은 모두 부인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미성년자 교제 의혹 전면 부인을 했고요. 가짜 증언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까? 결국 전면 부인하고 강공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세에서 공세로 나섰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를 공개했던 그 유튜브에 대해서는 120억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하는 걸 보면은 본인은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런 건데요. 결국 지금 그 공개했는 척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카카오톡에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그 시점을 상당 부분 그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앞에 나와 있는 증거가 왜곡된데 그거에 의지해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본인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그러니까 김세론 씨, 고 김세론 씨가 성인인 때 한 1년 정도 교제를 한 것이 있지 지금 그 유족들의 어떤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인 당시에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앞으로도 당분간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 이제 채무 압박 의혹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 통화 녹취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요. 김수현 씨의 소속사에서 이제 고 김세론 씨의 소속사 측에 뭐 이런 내용 증명에 갈 거다. 그렇지만 놀라지 마라. 이런 내용의 녹취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압박을 했다. 하지는 않았다. 이런 해명에 나섰는데 이게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유족 측에서는 김수현 씨 소속사가 뭐 내용 증명 같은 것을 보내서 당시 고인을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했고 고통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씨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반박에서 말씀 주신 녹취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 대표의 이제 통화 내용인데 그걸 보면 뭐 마치 이제 뭐 법적 절차를 위한 것일 뿐이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세론 씨 당시 고 김세론 씨를 심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지 않았겠느냐 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 음성 녹음을 내세운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혐의점이나 모든 의혹이 씻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고 김세론 씨에게 내용 증명이 가게 된 그 당시의 정치의 경위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내용 증명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관련자들의 모든 진술이 있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수현 씨 측은요. 유족 측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카톡에 대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수현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김수현 씨가 의혹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미성년자, 특히 16세 미만인 그 사람과 성적 관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 과연 그와 같은 범죄 성립에 대해서 확실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김세론 씨는 고인이 된 상태인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증거란 것이 간접적인 교제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형사적인 어떤 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에서 공소로 거꾸로 형사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 고소했던 사건에서 본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세론 씨 측이 어떤 형사 고소가 아닌 이 그 피해자 가해자로 의심받는 측에서 형사 고소했는 그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짚어주신 것처럼 김수현 씨 측 변호인단 이제 고 김세론 씨 측의 유족, 그다음에 그 이모라는 분,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김수현 씨 측의 이제 변호인이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한다라는 내용 밝혔습니다. 네. 특히 유족 그리고 이모라고 알려져 있는 성명 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민사소송으로는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들을 검증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유족 측의 변호인들은 증거가 조작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맞고소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진실 공방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야구장에서 갑자기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서 이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야구장 관중이 숨진 건 초유의 일인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 3월 29일 오후 5시경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하고 그 LG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 밖을 지나가던 그 여성분들 비롯한 3명이 한 18m 정도 위에서 있는 떨어진 구조물에 지금 보입니다만 저게 떨어져서 3분이 다쳤는데 그중에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 그 내용을 보면은 높이가 17.5m고 이게 크기가 제법 큰데 무게가 한 6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집 천정에 한번 툭 부딪히고 떨어져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쳤음에도 이렇게 그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명이 그 다쳤는데 한 분이 안타깝게 그 어제 돌아가셨고 나머지 2명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쇄골골절 또 한 분은 타박상 정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2분은 뭐 중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격받은 한 분의 여성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NC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 NC 측이 곧바로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자람 없게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당일에 관중들은 구조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NC 측도 이를 관중에게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NC 입장에서는 사고 내용을 알렸다가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명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알려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조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에게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장 큰 무역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상호 관세는 미국의 불공정한 모든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역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I think any country that has treated the American people unfairly should expect to receive a tariff in return on one.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표적 관세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 등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조사해 상응하는 맞불 관세를 추가 부과할 예정이어서 각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19%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동차, 철강,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상품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현대자동차가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왔지만 충격을 피하긴 힘들 전망입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각국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주요국이 맞불 관세를 올리면 자유무역은 후퇴하고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농가 산불 피해로 농수산물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가 관련 상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라면, 맥주 등 가격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분기 지났거든요. 네. 석 달 만에 이제 가공업체 40여 개 업체가 가격을 올렸어요. 뭐 올렸을까요? 라면 가격 올렸고요. 커피 가격 올렸고요. 햄버거 가격, 빵 가격, 여기다가 맥주 가격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예. 원부자재비, 인건비 많이 올랐고요. 환율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입 단가 올랐습니다. 여기다 전국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인데 오늘부터입니다.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평균 7.5% 인상하고요. 맥주 가격 오릅니다. 매일협, 오비맥주가 7에서 8% 내외로 가격을 올리고 점심 식사 한 끼 식사 대용 직장인들 햄버거, 샌드위치로 때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외가 아닙니다. 롯데리아, 노브랜드 버거, 서브웨이 등이 3% 내외로 가격을 인상합니다. 커피 업계는 연초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스타벅스의 경우는 1월에 원두 가격, 환율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은 저가 업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가 이달 21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올리는데요. 저가 커피 이제 따뜻한 거 1,500원짜리는 사라집니다. 1,700원.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000원은 줘야 하는데요. 이미 예고돼 있었어요. 지난해 세계 원두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브라질, 베트남, 지금 주요 생산국이 극심한 가뭄과 폭우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커피값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영남 지역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격도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수급 불안정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산불이 이제 집중됐던 피해지가 주요 농산물 수산지입니다. 네. 경북 지역인데요. 마늘, 사과, 고추,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깐 마늘 가격은 평년 대비 9.2% 올랐고요. 그리고 사과 가격, 도매 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이 74%. 또 한 번 금사가 대란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고 고추도 산불 이후에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서 향후 소비자 가격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 이상기후 영향까지 겹치다 보니까 양파, 마늘 등 농산물 전반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초 원자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공식품, 외식 물가에 미칠 가능성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조만간 3% 넘나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지난 2월 가공식품 물가는 2.9%,
전체 물가 상승률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식품 물가는 3%를 이미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이제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해서 가공식품 업체들한테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네.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이번에는 환율 소식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70원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종가 환율이 정규 시간 거래에서 1,472.9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연중 최고고요. 지난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야간 거래에서 이걸 또 경신했습니다. 1,474원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환율이 크게 오른 건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당장 내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죠. 네. 여기에다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의 대규모 이 공세에 따른 환율 상승도 영향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좀 지연되다 보니 전국 불안까지 이제 환율 하락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달러가 강세일 때도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네. 달러가 약세일 땐 원화 가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 요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1,400원이 뉴 노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1,470원 넘은 것도 충격적인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발 이제 관세 실질적으로 상호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면 1,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인가요? 달러 강세가 이달 중에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호 관세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관세가 오히려 미국의 부메랑이 돼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탄핵 정국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 이달 중으로 1,500원 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외환 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대규모로 풀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네.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을 감안하게 되면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 1,100원에서 1,200원대로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공매도가 처음으로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식 다 떨어지고 끝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는데요. 무려 1조 7천원의 공매도 매물이 나왔는데 네. 외국인의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네. 주식 하락기에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 어제 5년 만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좀 유입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는 역부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코스닥, 옥스피 모두 3% 넘게 떨어졌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 이외에도 관세 전쟁, 또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다 보니 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4% 가까이 급락하면서 5만 전자로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개 종목 제외하고 29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봄은 찾아왔는데요. 우리 주변에 만개한 벚꽃이 눈길을 끕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인데요.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길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기화된 영남권 대형 산불 때문에 인근 지역 벚꽃 축제들을 최소화해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추가 산불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봄 축제가 축소되는 건 아쉽긴 하지만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사진으로나마 아쉬움을 좀 달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요즘 세계 곳곳에 벚꽃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외신을 통해 사진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의 중국 안우이성 모습이고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본 도쿄의 벚꽃입니다. 선명한 대비를 보이는 이탈리아 투린의 풍경, 그리고 미국 워싱턴의 벚꽃 명소인 타이달 베이슨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는 아쉽게 취소가 돼도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4월의 첫날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4.3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기는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중서부 지역에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강원 영서와 충청에는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5mm 안팎의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낮에 서울 등 서쪽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